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2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세무사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2025년 6월 현재 이제는 그냥 평소처럼 ATM에서 생활비를 인출한 것만으로도 세금 폭탄을 맞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준 일이 계기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평범한 금융 거래가 문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세무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25년차 세무사인 제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요즘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제도입니다. 탈세 혐의자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낸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체납을 징수하거나 소송에서 국세청이 승소할 경우 그 공무원에게 탈루 세금의 최대 10%,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세무 공무원도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것이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금융 거래를 살펴보고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생활비를 자녀에게 보내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줘도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세청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이런 현금 흐름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고 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포상 제도가 공무원들의 조사를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미리 막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포상은 공무원에게,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준비된 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요즘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을 찾거나 입금하시면 자동으로 어딘가에 보고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 이게 내 돈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누가 보고를 해? 하고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무조건 기록이 남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보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심거래 보고입니다. 예를 들면 며칠 동안 같은 ATM 기기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계속해서 현금을 나눠 인출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대신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 준다든가, 소득이 없던 계좌에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상하다고 판단되어 바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정보가 곧장 국세청이나 경찰로 전달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단순히 기록을 모아둘 뿐이고, 국세청에서 이 거래가 탈세와 관련된 혐의가 있으니 자료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정식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후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홈택스 신고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현금 영수증 발행 여부,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여러 데이터와 교차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여기에 AI 기술까지 활용되어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즉시 감지해낼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특정 계좌가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공식 요청을 보내서 그 사람의 계좌 잔액, 입출금 내역, 심지어 거래한 상대방까지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국세청이 아무 이유 없이 내 통장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현금 거래 하나가 나도 모르게 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 거래를 할 때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거래하셔야 하고,
나중에 왜 그 돈을 썼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현금 좀 찾았을 뿐인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는 말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65세 박영숙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영숙님은 평소 한 달 생활비로 30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대부분 현금으로만 사용하셨습니다. 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실 때도 카드 대신 늘 현금을 쓰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한 번에 300만 원을 찾을 때도 있었고 가볍게 100만 원씩 며칠에 걸쳐 같은 ATM에서 나눠 인출하는 경우도 많으셨다고 해요. 박영숙님 입장에선 늘 하던 대로 생활하신 것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겼습니다.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는 동일인이 같은 ATM에서 반복적으로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의심 거래로 자동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상 거래로 판단된 박영숙님의 인출 기록은 은행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됐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거래에 자금 추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자료 제공을 승인하게 됐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박영숙님의 통장 내역, 현금 영수증 사용 여부, 카드 지출 기록 등을 AI 기반의 시스템으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인출된 현금 흐름에 비해 증빙되는 소비 기록이 거의 없다 보니 결국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거예요. 박영숙님은 그저 병원 다니고 장 보느라 쓴 생활비일 뿐인데 왜 탈세로 의심받아야 하냐며 억울해하시고 저희도 자료를 최대한 모아 소명을 진행 중이지만 별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듯 현금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흐름은 시스템에 고스란히 남고 있고 그 기록이 언젠가 의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금 사용 시에는 간단한 기록이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나중에 억울한 상황을 막는 지혜로운 습관이 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현금을 입금했다가 세무조사로 그리고 결국 세금 폭탄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청에 공식 보고된 건으로 67세 이정만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정만님은 전북의 한 농촌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분입니다. 작년에 본인이 20년간 작용해온 밭을 매각하시고 3억 원을 은행 수표로 받으셨습니다. 그 돈을 몇 달간 자택에 보관해 두셨다가 2025년 봄 한 번에 전액을 현금으로 은행에 입금하셨는데요. 본인의 땅을 판 돈이니 당연히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 입금이 고액 현금 거래로 자동 인식돼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되었고 고령자가 한 번에 3억 원을 입금한 점 그리고 소득신고 내역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심 거래로도 별도 분류되었습니다. 결국 금융정보분석원은 출처 불분명 고액 현금 입금, 비정기적 거래라는 사유로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전달하게 되었고 국세청은 이정만님의 금융 흐름을 정밀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 밭을 매각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정만님은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직접 관리한 땅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줄 몰랐고 거래를 도와준 공인중개사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기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억 8천만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탈세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이정만님은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로 3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까지 더해져 총 부담액은 약 4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금 입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금의 출처와 관련한 세무 신고가 누락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고액 현금 거래나 비정기적인 현금 입금도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포착되고 국세청의 AI 분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와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신고 가산세. 도대체 이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벌금 같은 세금입니다. 단순히 깜빡한 실수라고 해도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분이 증여세 5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국세청은 500만 원의 20%, 즉 100만 원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거나 허위 계약이나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500만 원의 40%, 즉 200만 원이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지연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하루에 0.02%씩 이자가 계속 쌓이는데 이게 1년이 지나면 거의 8%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즉, 신고 안 한 상태로 6개월만 지나도 수십만 원, 1년 넘기면 이자만 수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가산세와 이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줬는데 그게 증여세 대상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는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몰라서 그냥 신고를 안 했다면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 벌금처럼 가산세를 더해야겠군. 그게 바로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면 20%인 100만 원, 고의적 누락이라 판단되면 40%, 즉 200만 원까지도 추가로 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하루 0.02%의 지연 이자까지 붙으면 그냥 나중에 내면 되지 하고 미뤘다가 1년 뒤에는 수백만 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만 제때 했어도 안 낼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 원, 200만 원, 심하면 수백만 원까지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사전에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신고하지 않으면 본세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40%까지 올라가며 여기에 하루하루 지연 이자까지 별도로 붙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신고 누락의 대가, 즉 세금 폭탄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돈 거래나 생활비 지급처럼 작아 보이는 거래라도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가족 간 증여와 생활비 지급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은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게 생활비나 용돈, 학자금을 주는 경우는 너무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기본적인 기준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경우 10년 동안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넘으면 국세청은 그 돈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년 합산 6억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 가족끼리 돕는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비는 과세하지 않는다. 단, 실제로 생활비로 쓰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64세 한미정님은 매달 자녀에게 100만 원씩 계좌 이체로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는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따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자동차 구입에 사용했는데요.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진짜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돈을 쓴 용도가 명확해야 해요. 식비, 교통비, 병원비, 학원비 등처럼 일상적인 지출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체 시 통장에 생활비 또는 병원비처럼 목적을 표시해 두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주면 사용 내역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 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10년 합산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는데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세 10%에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더해져 수백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오가는 돈일수록 이제는 더 신중하게 관리하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일상 속에서 쉽게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현금 거래 사례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함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신 72세 박성호 님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2024년 가을이었죠. 박성호 님은 결혼을 앞둔 손자에게 전세 자금에 보태 쓰라며 현금으로 1억 원을 건네셨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셨고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신고는 아예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2025년 5월 박성호 님은 국세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손자에게 증여하신 1억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확인되지 않는데 혹시 누락된 건 아닌가요? 그제서야 박성호 님은 깜짝 놀라셨죠. 가족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 기한도 한참 지난 뒤였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였습니다. 국세청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10년간 손자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인데 박성호 님은 그걸 2배 초과한 1억 원을 전달하신 겁니다. 이 경우 초과한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기본 세율은 10%니까 본세는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 즉 100만 원이 추가됐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하는 기한도 이미 5개월 넘게 지나 있었기 때문에 하루 0.02%씩 붙는 지연이자까지 수십만 원이 추가됐죠. 결국 박성호 님의 손자는 원래는 500만 원만 냈어도 될 세금을 600만 원 넘게 납부하게 된 데다 이자까지 얹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몰랐어요 라고 말해도 세법상 미신고는 미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세금은 그대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처럼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일이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증여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생활비 증여 오해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1세 윤정미 님은 최근 3년 동안 매달 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송금해 왔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일인데 문제 될 게 뭐 있겠어 하셨고 특히 이체할 때는 항상 생활비라고 통장 메모까지 남기셨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받은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모아뒀다가 결국 아파트 구입에 보태서 사용한 거예요. 그 결과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단순한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실제 지출 내역이 증빙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윤정미 님의 딸 통장에는 이체받은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용 기록 없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일시적 자금 지원이 아닌 자산 증여로 본 겁니다. 결국 3년간 모인 1억 원 넘는 금액 중에서 비과세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에 대해 10%의 증여세,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딸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사례는 정말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돈인데 자식한테 못 줘? 가족인데 무슨 증여냐 하고 생각하시지만 현행 세법은 가족 간의 돈 거래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줄 때 반드시 계좌 이체로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기고 받은 분도 해당 금액을 생활비나 병원비, 학비 등으로 실제 사용한 내역을 함께 관리해 두셔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죠. 그럼 증여세도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안 되나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세금조차도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고 증여세 1천만 원을 부모가 대신 냈다면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1억 원이 아니라 1억 1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그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직접 납부해야 하고 부모가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세금 설계와 정확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전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단순히 내 돈 내가 쓰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그 내역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또한 일정한 패턴이 있는 이상 거래, 예를 들어 며칠에 걸쳐 반복해서 현금을 나눠 인출하거나 소득이 없던 통장에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역시 의심 거래로 분류돼 다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되죠. 이 보고된 자료는 국세청이 요청해야 열람되지만 한번 의심을 받게 되면 국세청은 여러분의 금융거래, 카드 내역, 부동산 거래,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까지 모두 분석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정당한 거래였더라도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세무조사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생활비나 결혼자금, 병원비 같은 돈을 주고받을 때 10년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세금을 피해서 탈세하자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정확히 준비해서 절세하자는 겁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 그것이 단순 생활비인지 아니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돈인지 또 내가 입금하는 자금의 출처가 분명한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꼭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꼭 세무사에게 가지 않더라도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에 전화하시면 대부분의 궁금증은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는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정직하게 모으신 소중한 노후 자산 꼭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세무사 김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